6장 위층은 위험한 세상. 팥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널 깨운 건 위층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란다. 아리에티가 두 손으로 찻잔을 잡고 그 언저리 너머로 팥을 쳐다보았다. 팥은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 얼마 전에 하늘이 진한 갈색이고 죽죽 갈라져 있다고 한 적 있었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리에티야, 하늘은 파란색이야. 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듯한 눈길로 딸을 건네다 봤다. 아리에티가 말했다. 저도 알아요, 파란색인 거. 팥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안다고? 그럼요. 창살문으로 보이잖아요. 호밀리가 끼어들었다. 그리로 하늘이 보여? 계속하세요, 여보. 대문 얘기도 해주시고요. 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리에티야, 이 방을 나가면 뭐가 보이지? 어두운 통로요. 그리고 또 방요. 더 가면 통로요. 마루 밑으로 난 꼬불꼬불한 통로를 돌아서 나가면 뭐가 나올까? 문요. 그래, 너무 무거워서 내가 열 수 없는 문이 있지. 그런데 왜 거기에 문이 있을 것 같니? 쥐 때문에? 팥은 마치 절반 정도는 맞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리에티야, 쥐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 쥐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럼 들쥐 때문이에요? 들쥐는 없어. 고양이가 아닐까? 고양이요? 아니면 너를 못 나가게 하려고? 아리에티는 실망한 얼굴로 되물었다. 저를 못 나가게 하려고요? 위층은 위험한 곳이야. 너는 우리 보물이고, 알겠니? 핸드리얼이 큰아버지네랑은 달라. 그 집은 큰아버지 애들은 둘이 남아있고 형수님 애들도 둘이나 있어. 전에는 큰아버지 애들이 셋이었지만. 호밀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빠는 지금 이글티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그래, 맞아. 큰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위층 얘기를 안 해줬고 밖을 내다볼 창살문도 만들어주지 않았단다. 그 양반들은 이글티나에게 갈라지고 못이 박힌 적에 하늘이라고 가르치셨어. 호밀리는 훌쩍거리며 아리에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애를 그렇게 멍청하게 키워서는. 팥이 말했다. 이글티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내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단다. 이글티나는 두 눈으로 직접 살펴보려고 위층으로 올라갔어. 아리에티는 귀가 솔깃해졌다. 어떻게 나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문도 많지 않았어. 시계 밑에 달린 문 말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 큰아버지가 그 문은 안 걸었는지 어쨌는지 이글티나가 그리로 빠져나간 거야. 호밀리가 말했다. 푸른 원피스에 내 아빠가 만들어준 까만 단추가 달린 노란 양피 부츠 차림이었어. 정말 예뻤지. 팥은 말을 계속했다. 글쎄, 다른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거야.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다 겁이 나서 되돌아왔을는지도 모르지. 위층에 대해 특별히 배운 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으니까. 호밀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사정이 달랐단다. 팥이 말했다. 이글티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부모들이 안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글티나는 자기 아버지가 사람들 눈에 띄었다는 것도 위층 사람들이 고양이를 갖다 놨다는 것도 몰랐었지. 호밀리가 말했다. 우린 이글티나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단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이글티나는 돌아오지 않았어. 팥은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아리에티를 보며 말했다.
이글티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단다. 모두들 조용했다. 팥의 숨소리와 숲을 끓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한참 만에 호밀리는 말을 꺼냈다. 내 큰아버지는 그 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 그 양반은 혹시라도 딸의 단추부츠를 보게 될까봐 다시는 위층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러니 이사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지 뭐니. 아리에티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들었다. 왜 오늘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호밀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밀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건 우리가 평소에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최소한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오늘 밤 호밀리는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 솔직히 다 말할게. 아리에티야, 아빠가 위층 사람한테 들키셨단다. 누가 봤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문제는 아리에티는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 사람들이 고양이를 풀어놓을까요? 호밀리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리에티는 잠시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잔에 담긴 수프를 내려다보았다. 아리에티의 얼굴에는 비밀스러운 표정이 감돌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아리에티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이사 가면 안 돼요? 호밀리는 숨을 훅 들이마시더니 손을 맞잡고는 벽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프라이팬을 향해 소리쳤다. 철딱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거사. 거기가 어떤 덴데. 벌레, 족제비, 추위, 습기, 그리고 아리에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제가 위층에 올라가서 이글티나처럼 고양이에게 잡아먹혔다면 엄마랑 아빠도 이사 가셨겠죠? 안 그래요? 호밀리는 화난 얼굴로 돌아섰다. 아리에티 클락, 그따위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맞을 줄 알아라. 아리에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였다. 아리에티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냥 잡아먹히고 싶지도 않고 위층도 구경하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어요. 팥이 말했다. 됐다 됐어. 아리에티야, 이제 그만 자러 가거라. 잡아먹히지도 말고 맞지도 말고 우리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아리에티는 발끈했다. 저는 안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고양이가 좋아요. 이글티나는 고양이한테 잡아먹힌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니 몇 주일이고 몇 년이고 갇혀 사는 게 싫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아리에티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처럼 말이에요. 호밀리는 질겁했다. 갇혀 산다고? 아리에티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조그맣게 말했다. 문. 팥과 호밀리는 웅크린 아리에티의 어깨 위로 마주 보았다. 팥은 비참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떡해. 아리에티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소리쳤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빌리는 기술이 뛰어난 아빠 덕분에 남들이 떠난 뒤에도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놀 친구도 없고 먼지와 통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촛불과 난로불 아니면 깨진 틈새로 스며드는 빛이 전부인 이 크고 텅 빈 집 마루 밑에서 우리끼리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글티나는 친형제도 이복 형제도 있었고 길들인 쥐와 까만 단추가 달린 노란 부추도 있었고 밖에도 나갔잖아요. 팥은 부드럽게 타일렀다. 쉬, 그렇게 떠들지 마라. 머리 위에서 마루가 삐걱거렸다. 이리저리 걷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드라이버 부인이 투덜대는 소리와
부젓가락이 딸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망할 놈의 화덕 같으니 동쪽에서 바람이 또 들어오잖아. 드라이버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다. 크램펄. 팟은 우울한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아리에티는 부르르 떨면서 담요로 몸을 똘똘 둘러쌌다. 그리고 호밀리는 천천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호밀리는 놀란 듯이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얘 말이 맞아요. 아리에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리에티는 뜻밖이었다. 항상 어른들 말만 옳지 애들 말이 옳은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무슨 말이든지 마음대로 짓거리면 어른들은 와 하고 웃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호밀리는 말을 계속했다. 생각해보세요, 팟. 우리 때는 달랐어요. 이 일대의 사람들도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부엌 개수대에 살던 싱스네 생각나요? 그리고 이름은 잊었지만 칼 가는 기계 뒤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브룸 커버든의 애도 있었고 외양간 지하 통로에 살던 레인 파이픈에도 있었죠. 게다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팟이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얻은 게 뭐야? 팟은 위를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지? 호밀리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전보다 더 잘 살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집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빌려먹는 것도 전 같지 않고 당신도 생각나지요? 가스관을 묻느라고 땅을 파는 바람에 이사간 사람들 말이에요. 들판 저 너머로 해서 숲 저쪽까지 묻힌 가스관을 타고 리튼 버저드까지 이사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팟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거기까지 가서 얻은 게 뭐겠어? 그저 산더미만한 코크스나 얻었겠지. 호밀리는 돌아섰다. 그리고 아까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날을 잘 골라서 아빠가 널 데리고 빌리러 가실 거야. 위층 사람들이 고양이를 다시 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양이가 없다면 너를 데리고 가실 거야. 아리에티야, 빌리러 가면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가 시키는 일만 군소리 없이 빨리 움직여야 해. 알았지? 아리에티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아리에티는 두 손을 꼭 쥐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리에티가 기쁨에 들떠서 막 말하려고 하자 팟이 얼른 가로막았다. 이봐 호밀리, 먼저 생각을 해야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막 하면 어떡해. 내가 사람 눈에 띄었다는 걸 잊지 마. 지금은 애를 데리고 위층에 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고양이도 없고 로자 피케치처럼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팟은 몹시 불안해했다. 그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여자아이가 빌리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리에티가 아들이었다면 빌리러 갈 때 데리고 가셨겠죠. 안 그래요? 우리한테는 아리에티 하나뿐이에요. 아들은 없다고요. 우리가 아리에티한테 빌리는 일을 안 가르치고 있다가 당신이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리에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팟은 머리를 푹 숙이고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 빌리는 일에 재미를 붙여서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뭘? 아리에티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푸른 하늘과 잔디밭, 뭐 그런 거요. 호밀리는 얼른 말했다. 아리에티야, 그건 안 돼. 우리 이사 안 갈 거야. 너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팟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얘기였어?
호밀리는 천장을 흘낏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골치 아픈 문제라도 생긴 듯이 말했다. 쉬,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리에티야, 아빠한테 뽀뽀하고 빨리 자러 가거라. 아리에티는 이불 속에 누웠다. 아리에티는 발가락부터 살금살금 기어 올라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행복이었다. 아리에티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아빠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며 싫다니까 하는 소리도 들리고 엄마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소리도 들렸다. 머리 위로는 발걸음으로 삐걱대는 소리와 갑자기 프라이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리에티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천장에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하바나의 꽃이라는 그림 속의 깃발이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었다. 보증서, 우수하다, 최고의 가치, 훌륭하다.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기쁨의 가락을 연주하고 있었다. 7장.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그 후 석 주 동안 아리에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얌전하게 굴었다. 아리에티는 엄마랑 같이 창고를 정리하고 통로를 청소하고 물을 뿌려 밟아 다졌다. 단추로 쓸 구슬들을 아스피린 병뚜껑에 골라 담고 구두 만드는 데에 쓸 낡은 양피 장갑을 네모나게 잘랐다. 생선뼈로 된 바늘은 벌침처럼 뾰족하게 다듬고 빨래는 창살문에 널어 미풍에 말렸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두렵고 멋지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다. 식탁을 닦던 호밀리가 허리를 쭉 펴고 남편을 불렀다. 팥. 팥은 구두꼴을 든 채 작업실에서 나왔다. 호밀리는 주름진 천을 대어 만든 솔을 내밀었다. 이 솔 좀 보세요. 팥이 말했다. 많이 낡았군. 물 문지르고 나면 손목이 다 아파요. 팥은 걱정스러웠다. 팥은 사람 눈에 띈 그날 이후로 지금껏 꼭 필요한 식량과 땔감만 부엌에서 빌려왔다. 위층 부엌 화덕 밑에는 오래된 쥐구멍이 하나 있었다. 팥은 불길이 아주 작거나 완전히 꺼진 밤에 그 쥐구멍으로 식량과 땔감을 마룻바닥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 커튼 사건 이후로 팥과 호밀리는 성냥갑으로 만든 서랍장을 그 쥐구멍 밑에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스툴을 올려놓았다. 팥은 호밀리의 부축을 받으며 서랍장과 스툴을 밟고 올라가 쥐구멍으로 부엌과 마루 밑을 들락거렸다. 덕분에 팥은 중앙 현관이나 복도로 나갈 필요 없이 부엌에 있는 거대한 검은 화덕 밑으로 기어들어가 향료나 당근 또는 맛있는 햄 조각을 빌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다. 불이 꺼진 화덕 밑에 뜨거운 재나 숯이 남아있기도 했다. 쥐구멍을 빠져나가던 팥이 한 번은 드라이버 부인이 휘두른 큰 빗자루에 맞아 불에 그을리고 겁에 질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하면서 호밀리 위로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늦은 시간까지 화덕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벌겋게 타오른 석탄이 뚝뚝 떨어지는 지옥 밑으로 들어선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대개 화덕에 불이 꺼져 있어서 팥은 석탄재를 해치고 부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호밀리가 말을 이었다. 오늘은 드라이버 부인이 쉬는 날이라 외출했고 소피 대고모는 침대에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팥이 말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야. 호밀리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럼 그 남자아이가 아직도 이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
그렇지만 항상 조심해야지. 예, 그래요. 조심하는 건 좋다고요. 전에 석탄광에 들어갔을 때 석탄차가 왔던 건 생각나요? 드라이버 부인과 소피 대고모가 있는 곳은 나도 훤해. 호밀리가 소리쳤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더 쉽죠. 남자아이들 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도 들리니까요. 호밀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몸을 사리다니 정말 당신답지 않네요. 팥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빌리러 갈 때 쓰는 자루를 가지러 갔다. 호밀리는 팥의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얘도 데리고 가세요. 팥은 기겁을 하며 말했다. 여보, 호밀리. 호밀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안 될 건 없잖아요. 현관문까지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구멍으로 돌아올 수 있게 시계 옆에 있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최소한 위층을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예, 아리에티야. 아리에티는 호밀리가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다. 그러자 팥이 말했다. 호밀리, 내 말 들어봐. 호밀리는 못 들은 척했다. 아리에티야, 너 아빠 따라가서 현관 깔개 밑에 있는 솔 만들 털 좀 빌려올래? 아리에티는 깡충깡충 뛰었다. 그래도 돼요? 호밀리가 말했다. 그래, 앞치마 벗고 부츠로 갈아 신어. 빌리러 갈 때에는 가벼운 신이 좋으니까 빨간 양피 부츠를 신어라. 아리에티가 빙글빙글 춤을 추듯 돌며 나가자 호밀리는 팥을 보며 말했다. 잘 해낼 테니 두고 보세요. 아리에티는 아빠를 따라 통로로 나갔다. 아리에티는 맥박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느꼈다.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오자 견디기 힘들 만큼 마음이 설레었다. 아리에티는 몸 전체가 휘청거리고 후들후들 떨리고 흥분 때문에 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자루 3개를 들고 있었다. 팥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뭘 죽게 될지도 모르거든. 빌리는 일이 서툰 사람은 자루가 없어서 좋은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단다. 팥이 자루를 내려놓고 옷핀으로 잠가놓은 첫 번째 문을 열었다. 그 큰 핀을 작은 손으로 열기에는 탄성이 너무 강했다. 팥은 옷핀에 체중을 싣고 발로 땅바닥을 차며 위로 뛰어올랐다. 팥이 두 손으로 핀을 잡고 구부러진 핀 머리 쪽으로 체중을 옮기자 핀이 탁 열렸다. 팥은 얼른 뛰어내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너나 내 엄마는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열지 못해. 자, 가자. 조용히. 문은 여러 개였다. 팥은 문을 모두 열어두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빨리 들어와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집에서 나갈 때에는 문을 모두 열어두어야 해. 아리에티는 통로 저 끝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아리에티는 팥의 소매 끝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저기에요? 팥은 그 자리에 섰다. 아리에티야, 이제 그만 조용히 해라. 저기가 바로 시계 밑으로 난 구멍이야. 아리에티는 숨이 막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팥은 계속 말을 했다. 저기에 가파른 계단이 3개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시계 밑에 닿으면 거기 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지켜봐. 안전할 것 같으면 내가 신호를 보낼게. 계단은 높고 울퉁불퉁했지만 아리에티는 팥보다 쉽게 올라갔다. 뾰족뾰족한 구멍 입구를 지나자 갑자기 금덩어리처럼 반짝이는 섬광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건 연한 석재가 깔린 현관 바닥으로 떨어지는 봄날의 햇살이었다. 아리에티는 똑바로 섰다. 빛은 사라지고 아리에티의 머리 위로
마치 시꺼먼 동굴처럼 늘어진 커다란 시계의 그림자와 매달린 추들의 윤곽만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둔중하고 규칙적인 소리로 떨렸다. 아리에티는 머리 위로 움직이는 시계추를 보았다. 추는 어스름 속에서 어렴풋하게 보였는데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리에티의 눈가는 뜨거운 눈물로 얼룩졌고 아리에티의 가슴에서는 자부심이 일었다. 이게 바로 그 시계였다. 클락 집안의 시계, 이 집안의 이름. 클락은 이 시계에서 빌려온 이름이었다. 이 시계는 지난 200년 동안 문을 지키며 깊고 차분한 소리로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파는 햇빛을 받으며 조각으로 장식된 현관 입구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를 잘 보고 있어야 해. 아리에티도 얼른 몸을 굽혔다. 아리에티는 끝없이 펼쳐진 현관의 금빛 돌바닥, 금빛 바다 위에 떠있는 화려한 빛깔을 띤 섬 같은 깔개자락을 보았다. 그리고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열린 현관문을 보았다. 꿈속에서나 그려보았던 꿈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다. 그 너머로 잔디밭과 맑고 푸른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보였다. 팥이 돌아다 보며 숨가쁘게 말했다. 기다려, 잘 살펴보고. 팥은 순식간에 저쪽으로 달려갔다. 아리에티는 아빠가 환한 현관 바닥을 쇠향지나 바람에 구르는 낙엽처럼 쪼르르 달려가는 걸 보았다. 아리에티는 문득 팥이 매우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작지 않아. 엄마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걸. 아리에티는 밤새 깔개를 빙 돌아 문 옆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팥을 지켜보았다. 아리에티는 주변을 살피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이 깨지고 시계 안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리에티의 머리 위, 저 높은 곳에서 어둠을 가르며 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금속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는 엄숙하고 부드럽게 3번 울렸다. 마치 이게 바로 시계 치는 소리야 하고 말하는 듯했다. 갑자기 현관의 그늘진 문턱 옆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나더니 깔개 옆에 자루를 든 팥이 모습을 드러냈다. 깔판은 밤송이로 뒤덮인 들판처럼 그의 무릎 높이까지 솟아 있었다. 팥은 시계를 흘끗 보더니 손을 쳐들었다. 아리에티는 현관 바닥을 가로지르며 달려갔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 얼굴과 손을 내리비추는 아름다운 햇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무한히 넓은 공간. 팥은 아리에티를 껴안고 어깨를 토닥거렸다. 자, 숨 좀 돌려라. 아주 잘했다. 아리에티는 숨을 헐떡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햇살 속으로 솟아오른 거대한 의자다리, 그 위에 장막처럼 펼쳐져 있는 어두운 의자 시트 바닥, 못과 가죽끈, 비단과 줄로 된 이상한 장식들, 끝없이 위로 또 그 위로 이어진 절벽 같은 계단들, 그리고 무늬가 새겨진 탁자 다리, 서랍장 및 동굴 속처럼 짙은 어둠을 보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계는 1초에 한 번씩 째깍거렸다. 그 소리는 켜켜이 쌓인 정적을 헤치며 퍼져나갔다. 아리에티는 정원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원에는 색색깔의 호두만한 크기의 자갈이 깔린 오솔길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삐죽 나온 풀잎들이 햇빛을 받아 투명한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그 길 끝에는 덩굴로 뒤덮인 생 울타리가 있었고 그 밑으로 풀이 무성한 둑이 가파르게 솟아있고 울타리 뒤에는 꽃이 만발한 과일나무들이 보였다. 팥은 자루를 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루했다. 서둘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리에티는 빳빳하고 먼지가 가득한 털을 뽑기 시작했다. 팥은 어둥지둥하지 않고 재빠르게 털을 작은 뭉치로 감아 자루에 집어넣었다. 이건 얼른 달아나야 할 때 뭘 두고 가지 않기 위해서야. 손 아파요, 그렇죠? 아리에티는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내 손은 군살이 박여서 괜찮아. 아리에티는 다시 재채기를 했다. 먼지가 많은데요, 그렇죠? 팥은 허리를 펴고 아리에티를 지켜보았다. 그렇게 속까지 딱딱한 것은 뽑지 마라. 그런 데를 잡아당기니까 손이 아프지. 이제 그만해라. 위층에 처음 올라왔으니 저 계단에 앉아서 바깥 구경이나 해라. 괜찮아요. 아리에티는 지금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다음엔 안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했다. 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솔은 내가 만들 거니까 어디를 뽑아야 하는지도 내가 더 잘 알지.